조선 전기 사회부분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프린트 있는 친구들은 있는 거 보시고 없으시면 화면을 좀 내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토대로 오늘 사회사 전기,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를 싹 한번 다 봐버리게요. 알겠지? 지난 시간에 그 문제집도 정치사나 경제사 부분, 그 다음에 대외관계 부분 몇 개 뽑아서 우리가 문제는 풀어봤으니까 사회사 수업을 먼저 쫙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거고 허락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전기의 사회부터 가겠습니다. 조선 전기라고 했을 때 이제 각 신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나와 있고 조선을 크게 양천제냐 사신분제로냐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양천제로 나눌 수가 있는 양천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사신분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신분제를 먼저 볼까요? 사신분제로 나눴을 때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나눌 수 있습니다. 양반이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지배층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민이 이제 이 안에 농민, 수공업자, 상인 이들의 계층이 이제 상민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인이라는 계층이 있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묶어서 양천제에서는 양인에 해당하죠. 양인에 천민이 천인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신분제로 봤을 때 이 네 개의 신분제가 나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양천제는 이렇게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아시고 위에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양천제, 단상제 이게 이제 합쳐져서 조선 초기에 조선의 계층이다 보시면 되는데 양반부터 볼까요? 양반은 초반에는 양반이라는 개념이 문무관직자를 양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이외에 관리의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흡수해서 이 계층에 포함을 시키는 용어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무관리자, 관직자라는 이러한 개념에서 뭐로 발전을 하냐면 신분적 개념으로 가문이랄지 사족이랄지 그러니까 관리 한 명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고 관리의 가족들, 가문들 모두를 통틀어서 양반이다 그렇게 지칭을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변화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관인층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대부분 땅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지주층 대지주이건 지방에서 중소지주이건 어쨌든 땅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지주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어때요? 현직 관료이거나 아니면 예비 관료이거나 이렇게 이런 역할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특권이라고 봤을 때 각종 구격에 면제받는 특권을 조금 누렸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양반이 관료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랑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직역을 했다라고 해서 다른 구격에서 좀 면제가 되고 양반의 자식인 학생의 경우에도 학생 공부를 한다라는 이러한 이유로 또 구격에서 면제가 되고 그래서 특권이 양반들의 조선시대 때 양반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각종 구격에서 면제되는 이런 특권을 가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인으로 갑시다. 중인은 대부분이 이제 기술관, 설, 경외하전 이런 식의 이제 양반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상민은 아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배층에서 하층을 차지하는 그런 계층들을 보통 중인이라고 하는데 역관이랄지 의관이랄지 아니면 지방에서 서리, 향리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불리었고 이들은 세습됐어요. 계속 그 역할을 세습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들끼리 서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전문 기술, 행정, 실무 이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인 계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이라는 계층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설이 뭐예요?
양반의 자손은 양반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아빠는 양반인데 나는 양반이 아닌 거야. 왜?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근데 이들을 이제 서얼이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때 이 서얼이 상당히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과거 시험만 보더라도 뭐 과거 시험에 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양인이면 다 볼 수 있어요. 천민만 아니면 법에 의하면 다 볼 수 있어 원래. 그런데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제한하는 경우가 뭐 탐관 오리의 자식이나 재간 여성의 자식이나 그리고 서얼이거나 이렇게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섭의 자식이었을 때 이제 서얼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문과 응시 금지 여기 써져 있죠. 이건 이제 서얼 금고법이라고도 하는데 대신에 문과만 금지가 됐지 무과나 잡과들 통해서 관직에 등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민을 볼까요? 상민은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농민, 상인, 수공업자, 그 다음에 신량 역척인까지 모두 다 이들을 이제 이렇게 상민이라고 이렇게 불리었고 이들이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을 차지하는 인구수 분포로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가 어때요? 가능해요. 왜? 과거 응시라는 것이 법적으로 양인이면 다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농사 짓기도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이 10년 이상 공부를 해서 급제해야 하는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과거에 급제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법에 의하면 응시 가능했다라는 거.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신량역청인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량역청인이 뭐냐? 자, 여기 한자로도 써놨어요. 신부는 양인이야. 신부는 양인인데 여기 천하다. 그러니까 직업이 좀 천한 사람들. 신부는 양인인데 직업이 좀 천하다라고 해서 양인 계층 안에서 그러니까 그 상민 계층 안에서 약간 천대받은 이들을 신량역척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계층이었을까? 뭐 조례, 나장, 뭐 일수, 조근, 수근, 봉수근, 역보 이러한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 이제 약간 천하다고 여겼던 직업이 있었겠죠. 그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신량역척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천민도 노비가 대다수였대요. 노비가 대다수였고 이 노비 안에는 공노비, 사노비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고려 때와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천즉천이 이제 원칙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 한 명만 노비더라도 노비가 되는 것이 기본 법이었고 이거는 이제 조금씩 그 왕에 따라서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너무나 자주 변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상속 가능했다라는 거. 노비가 매매 상속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제도 갑시다. 사회제도는 목적 자체가 농민의 유망, 그러니까 토지를 이탈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회제도였어요. 그 안에 봅시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보험이야, 보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우리 이번에도 비상사태가 터지거나 자연재해가 터졌을 때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보호를 해주거나 국가에서 이렇게 좀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조선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곡제도와 사창제도가 있었는데 환곡제도부터 봅시다. 15세기 때는 의창이라는 환곡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곡제도라는 거 말 자체가 뭐야? 배고픈 시기 때 이제 쌀이 떨어져 버리면 백성들이 굶어 죽으니까 미리 쌀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쌀을 갚어? 이제 추수가 끝나고 쌀이 생산되면 그때 갚게끔 하는 일정량의 이자를 주면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환곡제도이고 사실은 이게 사회생활을 안정시키려고 만들어진 제도였어. 이게 이제 16세기로 가면서 상평창이라는 이러한 이제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서서히 흐르면서 고리대로 변질이 됩니다. 고리대가 뭐니?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거지. 지금도 우리 보면은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버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지. 뭐 사채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자를 너무 많이 걷어버려서 오히려 농민 생활의 안정이 아니고 농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세도 정치기 때 가장 문제시 되던 것이 서서히 이 황곡제도 중에 황곡제도가 문란하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만든 사회 시설이었다면 사창제도라는 거는 자치적으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시설도 볼까? 동서대비원. 태종 때 이거를 동서활인서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도성에 있는 환자 치료나 그리고 유랑자들을 구휼하는 그러한 의료시설이었다 보시면 되고 해민국, 은여, 의약, 백성들 진료하기도 하고 재생원은 서울과 지방에서 빈민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러한 의료시설도 조선시대에 존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사회사를 내가 그냥 하지 말아버리고 바로 사상사로 가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한번 짚어주는 거랑 짚어주지 않은 거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법률제도 봅시다. 이번에 한 번에 마지막에 다 본다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법률제도. 자, 중앙과 지방, 그 다음에 이제 항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놨는데 중앙에 이러한 법률제도가 있었대요. 의금부에는 왕명에 의한 특별재판소가 이제 열리는. 그러니까 뭐 의금부에 끌려갔다 그러면 거의 이제 너는 죽었다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왕이 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에 의금부에 끌려갔을까? 뭐 거의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반역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왕이 어땠겠어? 재판했겠죠. 당연히 이런 거 의금부. 그 다음에 이제 사헌부는 관리들의 풍기단속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었고 형조는 사법행정기관. 그 다음에 한성부는 수도, 서울의 치안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 그 다음에 이제 노비들의 관리와 소송을 담당하는 기관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지방에서는 각각 지방으로 파견된 관찰사, 수령 이런 그 지방관들이 이제 그 안에서 사법권을 행사했다 보시면 되고 뭐 신문고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항소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향촌의 모습을 좀 봅시다. 유향소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배웠었어요. 조선 전기 중앙 정치 기구 할 때 지방 행정 기구 하면서 자, 향촌에는 먼저 지방 양반이 주체가 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유향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지방에 양반들이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양반들이 아닌 각 지방에서 소위 말하는 한가닥 하는 양반들이 어떤 단체를 이루었냐 이거야. 유향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수령이 누구니? 왕이 보낸 지방관이죠. 정치를 해야 되잖아. 이 수령을 보좌하기도 하고 향리를 규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지배층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였죠. 후에는 뭐 향소나 향청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향안 이름이야 어떻게 보면 이 지방의 양반들 해가지고 목록을 쫙 자기들끼리 적은 거지. 향안 그리고 이제 규정을 정한 거죠. 향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유향소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어디 문제? 자 그럼 유향소라는 기구가 긍정적인 기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방에서 나름대로 자치기구의 역할을 했을 거야. 근데 중앙에서 왕이 봤을 때 이 유향소가 까딱 잘못하면 어때요? 반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사이에 연락을 담당하게끔 하는 기구로 만들어둔 게 뭐였어? 혹시 아는 사람? 경제소였죠. 경제소 꼭 찾아보세요. 경제소 우리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향약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처음 향약이라는 거는 조광조가 처음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 농민 조직으로 향촌 사회에서 이런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 위한 만든 규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방살림, 향약을 만듦으로써 지방살림의 지위가 가장 강화되었죠. 그 다음에 농민공동체로는 또 두례, 향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서원으로 갑시다. 서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지방에
서서히 서원이 이제 많이 생겨나가게 되는 때,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커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됐을까요? 이 서원이라는 거는. 그렇죠. 사림이죠. 사림이 그 여러 번의 사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결국에는 사림이 중앙정계로 훈구파가 아닌 사림이 이제 중앙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그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원이죠. 서원. 그죠? 그래서 서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교육만 담당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선현을 제사 지내는 역할도 했었어요. 물론 뭐 성리학을 연구하는 이러한 학문기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교육기관은 당연하고 제사 지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거. 최초의 서원이 어떤 서원이었을까? 최초의 서원. 이게 좀 상식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막 도전 골든벨 이런 데서도 막 나올 법한 문제지. 최초의 서원. 바로 백운동 서원이에요. 누가 세운? 주세분이라는 분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입니다. 근데 이게 명종 때 이황이 건의를 올려요. 명종에게. 이 백운동 서원에 사액서원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건의를 올리자 명종이 오케이, 현판 딱 주시면서 오케이 합니다. 그럼 사액서원이라는 것이 뭐냐? 서원에 노비, 땅 이런 것들을 왕이 하사한 거야. 하사하면서 각종 이렇게 하사하면서 편액이랄지 서적이랄지 토지랄지 노비 등을 왕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받는 서원이 된 거죠. 사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사액을 받으면서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소수서원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 맞아. 근데 이 백운동 서원이 이름을 바꿔. 뭘로? 소수서원으로. 근데 왜 이름을 바꿨냐? 이왕이 건의를 한 거야, 명종에게. 그래서 명종이 오케이, 너희 사액서원으로 만들어주마 해서 사액서원으로 바뀌면서 이름이 소수서원이 된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에 지방사족의 지위가 강화됐고 유교윤리가 보급됐고 형촌사회가 여기로 결집을 했다. 그 밖에 이제 족보라는 곳. 종족의 내부 결설을 강화하고 다른 신분, 다른 종족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족보를 만들었다. 그렇게 많이들 이제 봅니다. 자기 집에 족보 있으세요? 우리 집에도 이제 족보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족보가 과연 진짜 족보일까?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뭔가 가짜로 이렇게 고쳐졌을까? 약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지만 어쨌든 족보 뭔지는 알죠, 여러분? 결혼 상대자를 구하거나 아니면 붕당을 구별하는 자료로 이 족보를 활용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신분 질서가 이제 조선 후기로 가봅시다. 이러한 신분 질서가 서서히 조선 후기로 가면서 변동되는 모습을 보여요. 특히 노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가족제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조선 후기로 가면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보자. 자, 첫 번째로는 신분제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양반층이 자, 크게 세 개로 갈려요.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정말 힘을 쓰는 양반 가문이 있어. 그거는 이제 벌열 양반이야. 그 외에 향반, 잔반 이렇게 몰락하거나 돈이 하나도 없거나 이런 식으로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양반층 안에서도 분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신분제가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인 수단이 됐던지 간에 불법적인 수단이 됐던지 간에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일반 양민들이 양반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뭐가 있느냐? 전쟁에서 뭔가 공을 세운 거지. 전공. 아니면
왕이 되게끔 공을 세웠다거나 뭐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인조간정이랄지 등등등 이런 과정성에서 뭐 공을 세웠을 수도 있고 전쟁에서 공을 세웠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공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농민층이 분화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장사를 통해서든지 상공업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상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 돈을 활용해서 신분을 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납속이랄지 공명첩이랄지 이러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양반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불법적인 수단 족보 위조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양반의 수가 증가를 하면서 양반층이 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상민과 노비수가 감소해. 상민이 감소하면은 세금이 안 거치잖아. 나라 입장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또 노비를 해방해. 노비를 또 해방시켜요. 노비가 상민이 돼야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잖아. 노비는 세금을 안 거두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계층은 어떻게 신분 상승 운동을 했는지 봅시다. 자, 서울부터 봅시다. 서울 허통상소. 자, 아까 서울 금고법이라고 해서 서울들이 문과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제 서울들이 우리도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는 것을 서울 허통상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정조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규장각인데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이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규장각 검서관으로 이제 등용을 이제 시켜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인들도 재력이나 실무 능력이 뛰어날 경우에 신분 상승을 시켜줬다라고 합니다. 노비들은 어땠을까? 군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납속하거나 도망치거나 뭐 예전에 한동안 뭐 추노 유행이었어. 추노. 그지? 드라마 추노 너희는 모르지? 아니? 어렸을 때 아예 태어나지 않았지? 추노 아는 사람. 드라마 추노 몰라? 들어는 봤어? 심심할 때 한번 쳐봐. 알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도망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노비종모법이라는 법이 또 내가 아까 얼핏 말을 했어요. 원래는 일천즉천이었잖아.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노비의 피가 한 명만 있으면 뭐야? 노비야. 근데 한때 또 노비종모법이 됐던 시기도 있었어요. 노비종모법은 뭐냐? 아버지가 노비여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녀가 뭐라는 거야? 양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쪽 피를 따르는 거죠. 종모법. 왜 그랬을까? 세금 거둬야 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세금이 부족해. 양민의 숫자가 부족하네? 그러면 노비종모법도 시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시대 내에서도 일천즉천 했다가 노비종모 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법이 조금씩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납공노비로 전환되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1801년에 공노비가 해방이 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1894년에 노비제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가족제도 봅시다. 자,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어요.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와 조선시대 때 여성의 지위 중에 누가 조금 더 여성의 지위가 높았을까? 고려가 높았어요. 이 고려시대 그거랑 이제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관학파가 주도를 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혼인에 있어서나 재산 상속에 있어서나 뭐 제사에 있어서나 어느 정도 여자가 차별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균균하게 상속을 받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살림이 서서히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성리학의 영향이 짙게 깔리면서 1600년부터 서서히 친형제도가 정착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과도기를 걸치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조선이라는 그 이미지, 장자가 제사 지내고 재산도 어때? 적장자가 다 받아가고 여자는 재산 배움받지 못하고 족보에 오르지도 못하고 사실 이러한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는 거는 이렇게 거의 조선에서도 거의 18, 19세기 와서예요. 오히려 조선 초기 때는 고려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리학의 영향이 깔리고 살인파가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중반기 이후로 가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족제도와 혼인과 함께해서 가족제도, 조선 전기와 비교해서 좀 알아두라고 제가 이렇게 말해놨죠. 조선 전기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향촌 질서 한번 볼까요? 향촌 질서. 자, 양반들은 나름대로 향촌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족적 결합을 위해서 동종 마을이랄지 문중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서원, 사후, 건립을 넘어서서 남발에 이르죠. 남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촌의 지배권의 변화라고 해서 이제 향전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농층. 자, 농민인데 부자가 된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양반인데도 부자가 아닌 양반들이 생겨난다라고 했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 부농층이 서서히 지방에서 양반들한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계급만 좀 높으면 뭐하냐. 돈도 없으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향권에서 이 양반의 기득권에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기존 사족층. 기존에 있는 원래 양반층과 함께 이 향회에 주도권을 놓고 이제 대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이들이 또 돈이 많다 보니까 누구랑 결탁을 해? 관권하고 결탁을 해서 지방관들을 굶어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구워 삶아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관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뒤에서 돈 많은 농민들이 쫙 지탱을 해주니까. 그리고 향리의 역할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 향회라는 것이 조선 초반부에는 사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였다가 시간이 가면서 부세 자문 기구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거를 16세기 중기와 18세기 후기로 한번 향촌 질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볼까요?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탄탄해? 사족, 서원, 유향소, 향약 이게 지방에서 탄탄하게 사족들의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사족의 그 권위를 지켜주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의 경제가 변하게 되죠. 조선의 경제가 변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향전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홍계층이 관권과 결탁을 하면서 관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사족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향촌 질서를 중기와 후기로 이게 조금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지배권이 그러니까 다시 쉽게 표현하면 어디서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야. 사실은 사족이 중심이었다면 후기로 갈수록 분홍이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분홍이. 그래서 향전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거. 노민층의 분화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서민 지주들, 분홍이랄지 요호 부민이랄지 이런 부자 농민들이 등장하면서 납속 공명척 이런 방법으로 신분 상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림하고 그 사족하고 한판 붙으면서 향전이 발생하면서 이제 향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럼 농민 중에서 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면 대다수의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땅을 잃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들은 이제 토지에서 쫓겨나와서 분홍들에게 땅을 뺏기고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문화로 가보자. 문화, 사회상은 다 끝나버려서 조선 전기 후기 설적 다뤘어요. 이걸로 이제 문화사 한번 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교육기관, 역사서, 그 다음에 지도 한번 살펴보고 여기까지만 하면은 오늘은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교육기관 보자. 조선의 교육기관입니다. 최고학부 성균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으로 사학과 향교가 있었어요. 사학과 향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립교육기관으로는 서당과 서원이 있었습니다. 서당과 서원. 자, 그러면 여기서 향교를 봐볼까요? 향교는 군현마다, 그러니까 사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 중앙에 존재한 중등교육기관이었다면 향교는 지방에 존재하는 교육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사, 교육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군현마다 하나씩 설립했구나, 향교. 그 다음에 서당은 우리 말 안 해도 알죠? 초등교육 담당하는 기관이었어요. 서원, 아까 우리 말했죠. 최초의 서원 이름이 뭐라고? 백운동 서원. 그래서 주세등의 생을 백운동 서원 있고 향음 주례랄지 교육이랄지 선현에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 처음에는 사획까지 받으면서 사획서원이 생겨나면서 전국 각지에 사획서원이 엄청나게 생겨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너무나 남발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국가의 돈을 갉아먹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돼서 서원을 없애버리자. 영조 때도 그런 말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더 후에 배우겠지만 전국에 49개만 남겨놓고 모든 서원을 다 없애버려라 하는 시기가 또 찾아옵니다. 너희들이 아는 흥선대원군 때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해요. 점차 서원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이러한 결론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서원. 자, 역사서 한번 살펴볼까요? 건국 초와 15세기, 16세기 나눠서 초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정도전입니다. 조선의 메이커죠. 어떻게 보면 정도전. 그래서 이 정도전이 고려 국사라는 이러한 책을 이제 써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하는 그리고 이제 15세기에는 고려사랄지 동국 통감이랄지 자 봐봐. 이때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 얘들아. 자주적. 그지? 자주적. 그 다음에 고조선부터 고려말 고조선. 왜? 15세기 때는 무슨 파가 집권하던 시기야? 관악파가. 그지? 자, 관악파가 집권하던 시기 한번 우리 쭉 찾아서 한번 가볼래? 지금 시간 안 봐도 되는데 너희는 안 봐도 빨리 끝나는 게 더 좋을 건데. 자, 15세기 집권했던 흥구파 봐봐. 흥구파의 특징 보세요. 민족 문화에 대한 자각이 컸고 성리학 이외에도 불교, 도교 모두 다 포용했고 자주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주적인 사관. 그러다 보니까 단군도 중요시 여겨. 단군도. 근데 이게 이제 16세기 가면서 살인파가 집권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존화주의적인 성향을 띱니다. 존화주의적인 성향. 성리학 이외에는 모든 거를 배격. 모든 것은 이단식. 존화주의적, 이상주의적. 약간 성격이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15세기 때 역사서도 약간 자주적이고 그 다음에 단군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고조선에서부터 이런 역사를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15세기 봐봐. 아까 15세기를 보면 고려사를 보면 자주적. 그지? 저주적 입장에서. 그리고 동국통감도 어때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쫙 정리하는. 근데 16세기로 가면서 바로 다르죠. 기자를 되게 중요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기자 정통론. 중국 중심의 존화주의적인 사관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동국 사략, 기자, 실기 이런 역사서들. 이런 특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실록이에요. 우리나라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 없어요.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받았죠. 국왕이 죽고 나서 춘추관에서 이제 쓴 기록물이죠. 어떻게 보면 사관들이 이제 이러한 기록물, 시정기라는 기록물을 토대로 국왕이 딱 죽고 나서 기록에 쫙 남겼고 얼마나 객관적인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고 나서 쓰기 시작했겠니, 그지? 제일 처음에는 사대사고에서 보관을 했어요.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근데 너희 기억나지?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만 빼고 나머지 다 불타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타버려서 없어질까봐 기록물을 나눠서 보관했는데 다행이야. 다행히 전주 빼고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아, 다행히 전주께 남은 거지. 다시 5대 사고로 나눠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춘추관, 태백산, 만이산, 그 다음에 오대산, 묘양산 이렇게 5개 5대 사고. 많이 오묘한 춘태. 말이 안 되네. 그렇게 외우라고. 많이 오묘한 춘태. 별로 안 외워지니? 많이 오묘한 춘태. 그 다음 미안해. 자, 지도 가자. 지도 이 정도만 한번 봅시다.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고의 지도입니다. 물론 엉망진창으로 그려놨어요. 하지만 어쨌든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 최고 지도라는 거, 가장 오래된. 그 다음에 이제 동국지도, 세조 때 이제 양성지가 만든 건데 규형, 인지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북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동국지도.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 조선 방역지도.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리서를 볼까요? 지리서. 신참 팔도 지리지, 그 다음 팔도 지리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조금 유명한 거로는 동국 여지 승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충을 해서 신증 동국 여지 승람 이런 식으로 동국 여지 승람이 있고 현존하는 건 이거예요. 신증 동국 여지 승람. 이거는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윤리서, 삼강행실도 이거는 그냥 이제 설순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건데 충신이랄지 뭐 효자랄지 열렬할지 이거 그림으로 쫙 그려서 나름대로 윤리서예요. 윤리서. 그 다음에 국조오레이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 어떻게 하면 의례를 치를 때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뭐 가례, 김례, 군례, 흉례, 길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행사 치를 때 만들어진 의례서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륜행실도라고 해서 윤리서, 이것도 윤리서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정도만. 과학기구도 대부분이 뭐 세종대왕 때 많이 이제 업적이 남겨진 건데 한번 그냥 같이 읽어만 봅시다.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뭐 혼의, 간의, 그 다음에 뭐 자경루랄지, 그 다음에 앙부일구랄지, 그 다음에 뭐 측국이랄지 이러한 과학 기구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토지 측량이나 지도 제작에 활용하는 인지 규형 이런 과학 기구가 있었고 이거는 좀 많이 들어봤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고구려 때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이러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역법도 조선의 칠정산 좀 유명한 거죠. 향약 집성방이랄지 의방유치 이러한 의학 그 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도 상당히 발달을 해서 주자소랄지 뭐 조지서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고 뭐 인쇄를 이렇게 해놨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알아. 이거 외워 그냥 이거는 외워야겠지? 이거는 외우세요. 뭐 천상열차 분야지도 칠정사 이건 좀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야? 모르니?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은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다음에 이러한 병서도 이제 있었다라는 거. 불교, 도교, 민간 신앙. 아무래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 국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게 별로 없다. 그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지. 너희 입장에서는 고맙지. 도첩제 실시하긴 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통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맥이 그냥 민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궁중에서 간혹 왕의 엄마들이 이제 믿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도교도 소격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리가 많이 잘 아시는 만이산의 참성단, 초제, 네, 이런 도교의 명맥이 있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한양 천도에 가장 반영이 됐던 이거 고려 말에 우리가 중요시해서 뭐냐 삼국시대와 고려 때는 이거 정말 그 좀 많이 몇 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조선에서는 거의 뭐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민족 문화사까지. 그러니까 오늘 조선 전체 전기 후기 사회사 했고, 그다음에 문화사도 전기 후기 문화사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정치사와 경제사가 좀 어렵지. 사회사, 문화사는 사실 내 입장에서 막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렇게